1976년 9월 6일 오후 1시 11분이었어요. 국적 불명의 기체 한 대가 일본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이 발견됩니다. 영어하고 러시아어로 몇 차례나 질문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교신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 9분 뒤에 이 비행기가 일본 영공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은색의 거대한 전투기였는데 꼬리에 붉은 별이 커다랗게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항공기의 정체가 뭐였냐? 당시 소련 공군 최일선에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바로 미그 25라는 당시 서방에서는 환상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던 그 미그 25가 이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을 한 거예요. 오늘은 냉전의 항복판 1976년 일본 하늘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을 다룹니다. 소련의 최신 전투기 한 대가 일본 민간 공항에 불시착을 합니다. 게다가 그 뒤처리는요, 군사 스릴러가 아니라 거의 시트콤에 가깝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일본, 미국, 소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오늘 밀리터리 실패사에서 한번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공군 파일럿은 그 어느 나라나 최고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일본 쪽으로 비행기를 몰고 와서 망명하는 그 과정이, 특히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굉장히 코미디였습니다. 일단 일본의 지시를 전혀 듣지 못했대요. 무전기 주파수도 못 맞췄대요. 얘가. 이거 왜 그러냐면 무전이 어디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띠띠띠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도망가는 거죠. 워낙 다급하게 도망가고 어디선가 내려야 되니까 얘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못 쓴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고도를 낮춘 건 일본의 레이더로부터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련의 레이더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도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했대요. 자기 부대, 이게 원래 편대기거든. 두세 대가 같이 있거든. 두 개 같이 있는데 자기 편대한테 갑자기 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고선 통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도를 낮춰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면은 자기를 추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거기가 사실 제일 가까운 데가 치토세 공항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내리려고 했는데 일본 비행기도 안 보이고 계속 자기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료가 떨어지니까 고속도로에서라도 내려야겠다라고 해서 쭉 가다가 하코다테 공항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공항이 있네, 나 저기 내릴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무단으로 착륙한 거죠. 일단은 착륙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첫 번째, 공항에 가서 비행기의 불법 입국 및 무단 난입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 사건인데 이게. 더 웃긴 건 일본의 각 정부 부처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냐? 첫 번째, 경찰은 이제 뭐예요? 경찰은 우리 관할이야 하겠는데 중앙정부가 우리가 조사한다고 하니까 경찰은 이때부터 하코다테 경찰은 그럼 너네가 조사한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 소관 아니니까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그 다음에 하코다테 지방검찰은 이게 출국 관리령 위반의 증거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비행기 주변에 이제 벽을 둘러쳤어요. 벽을 둘러쳤어요. 벽을 둘러쳤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 하코다테 지방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이 벽은 민간업자한테서 빌린 물건이니까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민간업자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거 지불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벽을 철거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코다테 공항도 있잖아요. 하코다테 공항의 상급 기관이 일본 운수성이에요. 운수성이 뭐냐면 운수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비행기를 공항에 세우면 공항의 정상적인 위치에 비행기를 세우면 주기료가 하루에 1만 엔이다. 그런데 풀밭에 세웠다. 풀밭에 세우면 하루에 2,000엔씩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세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외국 항공기가 착륙하면은 면세인데 이거를 만약에 분해해서 반출하면은 혹시나 수출세나 수입세 같은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걸 중앙정부한테 물어봐요. 그다음에 여기다 물어보니까 통상산업성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혹시나 이거 분해해서 돌려주면 일본 내에서 무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기 수출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무기 수출을 못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외무성은 특히 외무성이 중요하잖아요. 일본 외무성, 우리나라하고는 외교부. 이게 계속 우리 갖고 있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빨리 무조건 소련한테 빨리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구에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서 무관들이 일본 방위청으로 와서 입수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련도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소련 대사관에서 모든 직원들이 외무성 앞에 와서 얼굴이 시뻘게 적어 빨리 내놔라.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일본 모든 정부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스키드마크 재고서 여기서부터 공항에서 뭐 여기 활주로 해서 어디까지 떨어져서 멈췄지 그 길이 재고 있는 거.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누가 봤냐면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봤어요. 야, 저 소련 전투기가 넘어왔는데 저거 조사도 안 하고 돌려보낸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미국이 그때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야, 안 돼. 그냥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겨우 간신히 조사 후 반환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결국은 일본 방위청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손도 못 뜨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손도 못 뜨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지나치게 자료를 은닉하고 있다라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방위청이 야 우리는 손 대는 거커녕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미그 20을 분해해가지고 하코다테로부터 일본 자위대의 하쿠리 기지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려 18일이 지난 9월 24일 날 옮겨요. 당시에 이 미그 25에는 만약에 미그 25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그 25에 자폭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자폭 장치를 미국이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술진들이 가서 이 자폭 장치를 분해합니다. 당시 일본 기술자들은 이걸 분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벨런코 중위가 굉장한 도움을 줘요. 사실은 미국이 이거를 분해해서 재조립한 다음에 비행 테스트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랬다가는 우리가 소련과의 외교가 파탄 나니까 제발 그건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소련 비행기를 놓고 미국한테 싹싹 빕니다. 제발 형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안 할게. 비행까지는 안 하고 다시 재조립해서 헐레벌떡 조사 끝낸 다음에 11월 15일에 이게 9월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1월 15일에 소련에서 화물선을 하나 보내요. 화물선에 요걸 실어가지고 나사 하나 빼놓지 않고서 소련에 돌려줍니다. 그렇게 나사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분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비밀을 이미 새어나갔겠는데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엄청나던가요? 미국이 사실 이 미그 25 망명 전까지 이 미그 25는 서방 세계에서 환상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예전에 그 중동전 할 때 미그 25가 이집트 상공을 지나가면서 정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 함정이 레이더로 포착을 했거든. 이스라엘도 포착을 했고 그때 미그 25의 속도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무려 마하 2.8이었어요. 전투기가. 마하 2.8. 상상이 안 가시죠? 대부분 전투기가 마하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마하 2.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그 25 딱 봤을 때 이 디자인 지금은 흔해 빠진 디자인인데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더군다나 뒤에 날개가 두 개 딱, 뒤에 꼬리 날개가 두 개가 수직으로 딱 있잖아요. 이거는 방향 전환이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디자인을 보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미국이. 이 슈퍼 환상의 전투기였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미그 25의 임무가 뭐였냐면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초고속 정찰기가 있습니다. SR-71이라고. 근데 이 SR-71이 마하 3이었어요. 그런데 미그 25의 임무는 이 SR-71을 요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마하 3까지 가잖아요. 2.8 정도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소련이 개발한 저 어마어마한 전투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게 F-15라는 전투기,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미그 25와 F-15 전투기의 겉모습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이 미그 25의 겉모습을 강력하게 참고해서 만든 게 F-15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그 25는요, 65년부터 67년까지 기존 전투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 속도, 고도, 상승 능력 이걸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완전 경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문이 난무해요. 미그 25는 마하 3을 넘는 전투기고, 이 마하 3에 이게 전투기가 고소로 가면 기체가 열을 엄청 받거든. 그러니까 이 열을 엄청 견디기 위해서 동체 자체가 티타늄으로 제작돼 있다. 그다음에 최첨단 전자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뇌피셜을 돌린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자기들 상식에는 없는 전투기니까. 그래서 이럴 거야 분명히. 어머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25 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와서 그 환상의 전투기가 왔다. 그런데 만져봤단 말이죠. 좀 이상한데. 야, 자석 한번 가져와. 자석을 가져. 혹시 하고 딱 근데 자석이 똥 하고 붙어요. 오! 이거 왜 그래? 티타늄은 안 붙어야 되는데. 보니까 기체 80%가 그냥 강철이에요. 강철이고 11%가 알루미늄, 티타늄은 딸랑 9%만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엔진 나오는데 그런 데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쇠예요, 쇠.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 정도면은 성능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미그 25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그 25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소련이 미그 25만 1000대 넘게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 모델이었거든요. 당연히 값비싼 티타늄을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계속 뇌피셜만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 기술이나 소재 기술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쓰는 게 어려우니까 얘네가 뭐예요? 기체 강도를 어떻게든 마하 2.8 이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체 강도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강철을 두껍게 써야겠다. 강철을 두껍게 쓰니까 비행기가 뭐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크냐면 무게만 비행기인데 전투기 사람 한 딸랑 하나 타는 전투기인데 무게가 20톤입니다. 보통 한 15톤만 넘어가도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20톤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 미국이 착각했죠. 최첨단의 전자장비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딱 보는데 안에 뜯어봤거든요. 당연히 1970년 되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뜯어보니까 진공관이 있는 거예요. 진공관이 왜 있지? 여러분 진공관 알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공관을 썼어요. 진공관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쓰였던 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수준의 진공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물론 2차 대전보다 좀 낫겠지만 트랜지스터 기술이 없었어요. 소련이. 제대로 된 트랜지스터 기술이 없어서 그 정도 수준의 전자장비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진공관이 방사능이나 추위에 좀 강하니까 이걸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련은 트랜지스터 개발을 못한 거예요. 미국의 일반 회사들 라디오에 넣는 트랜지스터도 개발을 못한 거예요. 소련이. 그 다음에 마하 3의 속도 이게 뭐냐면 속도 눈금을 보니까 마하 2.8
그러니까 속도계가 마하 3.2까지 되는 거야. 우와. 근데 2.8을 넘으면은 눈금이 붉어요. 그러니까 2.8을 넘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마하 2.8, 3으로 확 갔다. 벨렌컨을 물었어. 야, 이거 사실, 사실이긴 한데 착륙한 비행기를 보니까 뒤에 있는 엔진이 다 타버리고 없었어요.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 저기 뭐야 마하 뭐 2.5는 넘지 말아라. 뭐 그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엔진 보니까 엔진 수명이 150시간밖에 안 됐어요. 연비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큰 덩치에 여기에다가 연료를 가득 넣었는데도 전투 행동 반경이 300km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보통 전투 행동 반경, 요즘 전투기는 1000km 가까이 됩니다. 800km 가까이 돼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좀 이상한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자국 영공에서 외부의 적을 요격하는 용도지 어디 멀리 날아가서 적을 때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맞죠. 그러니까 연료가 적으니까 이 벨렌코도 계속해서 그 일본 망명할 때 연료 눈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 실제 가동률도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렌코 중위가 타고 온 전투기는 76년에 왔잖아요. 생산한 지 1년도 안 된 거 타고 온 거였어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팔려요. 미국이 많이 팔아 제꼈거든. 29도 팔고 21도 팔고 23도 팔고 다 팔았는데 미그 25만 못 판 게 뭐냐면은 야 미그 25 처음에는 같은 공산권 사회주의 연맹에서 얘를 살려고 했다고. 딱 살려고 했는데 뭐 굉장한 전투기야. 그래 항속거리가 뭐 전투 행동방이 얼마? 300km. 뭐 장난하세요? 300km 왜 300km? 일단은 그다음에 이게 좀 연료를 많이 먹는데. 에? 공격력은요? 일단 지상 공격 능력은 없고 공대공 공격 능력만 있는데 300km야. 안 사. 이렇게 된 거죠. 비싸서 안 사.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그때 이집트에서 확 한 거 그 빠르게 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거지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도 안 팔려요. 지금도 안 팔려. 그래서 미그 25는 엄청난 개량을 해서 미그 31이라는 걸로 다시 개량이 됐어요. 얘는 얘 미그 31은 그나마 조금 행동 반경이 늘어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 커다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달고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런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미그 25 시리즈는 지금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분해가 돼서 고철로 재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일본도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흘렀으면은 벨렌코 중위 망명이 일본 항공 자위대의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일본이 사실 1970년대까지는 이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가 똑같았어요. 팬텀으로 똑같았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공군력을 미국에 준하는 상태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때부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들어오려고 AWACS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조기 경보 통제기 하는 거. 이거 미국이 안 팔았거든. 안 팔았는데 봐라. 왜냐면 미국이 왜 안 팔았냐면 너네 지상에 레이더 기지 많은데 못 알아. 이게 필요해. 이거 비싸고 너네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아니야. 봤잖아. 우리 필요해. 이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상에서 레이더를 쏘면요 사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위에 떠서 위에서 레이더를 밑으로 하면은 사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미국제 E2C 호크아이를 시작으로서 E2D, E767까지 해서 총 13대를 들여오죠. 그러니까 얘네는 80년대부터 이 조기경보 통제기를 들여와서 13대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노하우를 익힌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몇 대 있을까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딸랑 4대 있습니다. 4대 있고 4대를 더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10세대 정도 되면 일본이 원래 국토가 길잖아요. 10세대 정도 되면 한 8대가 일본 전체를 커버하고 나머지 5대 정도는 훈련하고 수리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4대밖에 없잖아요. 4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해, 서해, 남해 한 대씩 더 있고 나머지 한 대 가지고만 뭐예요? 수리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대라도 삐끗하면 어때요? 그럼 나머지 예비기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가 더 필요한데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또 알았죠. 뭐냐면 팬텀 전투기를 내보내는데 얘가 탐지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레이더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레이더 중에서 룩다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아래로 해서 아래를 탐지하는 능력. 이걸 룩다운 능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팬텀이 룩다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룩다운 능력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팬텀의 후계기로 일본이 생각했던 건 F104라는 그 전투기였는데 이것도 룩다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물어봐죠.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전투기는 F-15다. 너네가 아니지. 형네 뭐 제일 좋아? 우리 F-15. 그럼 F-15 살게. F-15 살게. F-15 안 팔라서. 왜 제일 좋은 전투기? F-15 안 팔. 좀 그런데 얼마면 돼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F-15를 들여오면서 일본이 여기서 또 배팅합니다. F-15 처음 도입기 몇 대는 일본에서 직수입이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한다. 굉장히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미국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일본은 이 F-15가 200대 이상 있습니다. 우리 59대 있죠. 미국은 미국이 우방을 3단계로 나눠요. 1등급 우방, 2등급 우방, 3등급 우방. 그래서 무기를 팔 때도 차등을 둬요. 일본은 1등급 우방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미국의 F-15를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사우디, 일본 이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이란은 뭐 F-14라는 딴 걸 파는데, 근데 우리는 외교 순위에서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F-15 한동안 못 팔다가 일본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왔죠. F-15를. 우리가 F-15를 들여왔던 건 19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후반에 FX 사업으로 F-15를 들여올 수 있었죠. 한동안 우리나라도 팬텀을 쓰지 않았나요? 네. 북한에서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그때 당시 대처를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팬텀을 들여왔던 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전 참전하면서 우리가 그 대가로 팬텀을 들여왔거든요. 그 대가로 팬텀 들어왔었는데 이때부터 미국이 정책을 바뀌어요. 이 전까지는 미국이 우방국한테 무기를 공짜로 줬어요. 무기를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줬는데 공짜로 준 무기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떤 거 공짜로 줄까? 그냥 그런 거 줘. 그냥 그런 거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팬텀을 원하니까 우리가 팬텀을 들여왔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해서 팬텀을 들여왔는데 나중에 이제 팬텀을 사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방위성금 팬텀 예전에 비행기 보면 방위상금 헌납기라고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 팬텀을 들여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게 있어요. 팬텀을 들여오기 전까지 북한은요 전투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영공을 굉장히 자주 침범했었습니다. 엄청 자주 침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근데 팬텀이 딱 들어온 그 순간부터 북한이 영공 침범을 못합니다. 당시의 팬텀은 지금의 F-22 랩터 같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어요. 1960년대 때. 그래서 팬텀이 우리나라 청주기지에 딱 오니까 북한이 더 이상 침범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썼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이 있죠. 뭐 하나 좋은 거 들어오면 마르고 닳도록 씁니다. 말도 못하게 마르고 닳도록. 이게 작년에
60년대부터 물론 60년대 들여오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이제 개량형이 들여오고 했는데 조금 퇴역하다가 마지막 남은 팬텀이 80년대 때 만든 건데 작년까지 썼어요. 작년까지 썼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영공을 아주 든든하게 지켰던 팬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요즘에 북한 공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팬텀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 게 뭐냐면 팬텀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F-15. 제가 말씀드렸던 90년대 후반에 F-15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FX4으로 우리가 F-35를 들여왔죠.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왔고 이제 내년부터는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이 양산이 되죠. 그래서 2028년에 우리 공군에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북한은 마지막 신규 전투기가 들어온 게 1990년대 중반 미그 29라는 게 들어왔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걔는 우리 비행기를 찾으려면 어딨지 하다가 미사일 맞고 죽는. 자, 오늘은 이렇게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에 무적의 슈퍼 전투로 인식됐던 미그 25의 실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보의 부족이라는 게 어이없게도 공포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한 명확하고 굉장히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관료주의에 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겠죠. 아무튼 세계 무기사에서 엄청난 쇼크를 줬던 미그 25 망명 사건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들 역사를 만듭니다.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흑역사도 역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밀실은 다치지만 진실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밀실의 실패사 밀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